야, 진짜 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어로스 보드가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어로스 울트라도 있고 어로스 마스터도 있고 어로스 엘리트도 있고. 저도 이름이 헷갈리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기가보드도 한번 리뷰해야 되니까 어로스 보드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걸로 하나만 빼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드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건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물론 기가보드 중에 플래그십은 이 보드가 맞긴 맞는데 이 보드가 나머지 기가보드들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일반성이 떨어집니다. 얘는 가격도 그렇고 Z든 H든 B든 10세대 출시된 모든 보드 중에 높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분명히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얘가 이왕 내 손에 온 건데 열어놔 보자. 이런 데 또 자석이에요. 야, 때깔이 그냥, 야, 일단 간지는 정말 폭풍인데 더럽게 무겁네요. 이거 뭐 뒤에까지 이렇게 철판을 썼으니 일단 일반적인 기가보드를 먼저 리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하죠. 그냥 얌전히 반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인생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보는 DDR4 램입니다. 진짜 이번엔 수율 좋은 거 나와야 된다. 3200CL 14짜리. 이번에 진짜 형이 너 믿는다 정말. 왼손으로 한번 벗겨봐야 돼요. 왼손으로. 금색으로 사볼 걸 그랬나? 2000년 34주 차네요.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림을 반납하고 새로 받은 보드가 이겁니다. 얘도 어로스는 어로스죠. Z490i 어로스 울트라입니다. 사실 바로 이 보드가 Z490 보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져본 보드입니다. 엠바고 풀리기 며칠 전에 접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잠깐 이 보드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해봤었는데 그때 CPU는 1900K ES를 끼웠었고 이 램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G스킬 트라이던트는 맞고요. 거기 사무실에 램이 한 가지 종류만 있었으면 제가 기억을 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램이 최소한 10세트는 있었고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끼웠었는데 G스킬 트라이던트는 맞아요. 나머지 스펙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G스킬 중에 불 들어오는 모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3200CL14도 아니었습니다. 대충 XMP 4000 넘어가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걔를 갖다 끼고 잠깐 오버클럭을 해봤었는데 4200이 채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4133이었나? 뭐 그쯤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보드가 그렇게까지 램 오버가 안 되는 보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램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XMP가 너무 어중간했었어. 아예 3200에 CL14든가 아니면은 뭐 4400 넘어가는 아주 고클럭이든가 뭐 그런 식이었어야 되는데 좀 어중간한 애를 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쿨러 장착도 좀 문제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CPU 온도도 되게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로 이 테스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은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 어로스 울트라의 스펙을 살펴보면 얘도 8페이지의 10레이어입니다. 앞전에 만져봤던 ITX 보드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에즈락 팬텀이 9페이지였고 MSI 유니가 8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전원부 스펙은 거의 비슷하고요. 페이지당 90A는 얘도 똑같습니다. 앞전 애들도 다 90A씩이었죠. 그러니까 이 ITX 사이즈의 보드는 페이지 숫자를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 14페이지, 16페이지 막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텔 10세대가 전력 소모량이 엄청난데 거기에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각 제조사들이 전부 페이지당 90A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페이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전처럼 50A, 60A 썼다가는 못 버티니까. 그래서 아수스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전부 공통적으로 ISL 69269하고 99390을 쓰고 있습니다. 에즈락 팬텀은 V코어에만 99390을 쓰고 있고 SOC에는 99227을 쓰고 있습니다. 99227은 60A짜리예요. 그런데 V코어에 할당된 페이지가 6개니까 뭐 거의 대부분 99390을 쓰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929나 99390은 전부 다 최상급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의 Z보드들은 최상급 부품을 쓰기 싫어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인텔 10세대가 전력 소모량이 워낙에 이스라엘 맞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도 원가 절감하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ISL 6929나 99390 만든 회사가 인터실이라는 회사인데 아수스는 인터실 거를 안 씁니다. 뭐 둘이 싸웠나봐. 잘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싸운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아수스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지금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가바이트하고 MSI는 10레이어를 쓰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8레이어에 비해서 10레이어가 메모리 오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CPU 전원 입력을 8핀으로 받는 거는 이 ITX 사이즈의 보드들은 다 똑같고요. 전원부 방열판의 크기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9시하고 12시만 놓고 보면 기가바이트가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히트파이프를 이용해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팬텀이나 유니와의 차이는, 팬텀하고 유니는 저 히트파이프가 하나씩 밖에 없었거든요. 유니는 이 위쪽으로 하나가 있었고 팬텀은 이 아래쪽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팬텀은 액티브 쿨링 팬이 여기 하나 있었고 유니는 이쪽에만 있었고 얘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트파이프는 어로스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쿨링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부하고 직접 맞닿는 이쪽에 있는 방열판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또 이 9시 방열판은 이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요거는 뺑기예요. 예, 요거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방열 면적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이거 얘가 열발산 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을 건데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게다가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아래까지 가리고 있는데 기가보드는 바로 이 자리에 이 보드가 리비전이 몇이다 그게 써 있거든요. 기가보드는 보드 제품명 다음에 리비전 1.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그런 말들이 따라 붙어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리비전이 몇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걸 분리하기 전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길 딱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부의 부품은 경쟁사의 보드하고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어로스가 팬텀이나 유니하고 가장 차별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탄탈론 폴리머 커패시터 어레이입니다. 요런 애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어로스 보드는 그 커패시터가 안 보여요. 물론 이 방열판 뒤로 숨어있는 애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보통 다 요쪽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오디오 커패시터고 전원부 커패시터는 보통 요쪽에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있든가.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긴 한데 그게 없으면 보통 여기가 더 넓어 보여야 되는데 희한하게 얘는 이게 좀 좁아 보이네. 여기 쿨러가 들어갈까? 또 한번 갖다 대봐야지. 이거 최소한 이 블럭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벌써 여기에 닿아요. 아, 여기가 좁아 보이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었나? 야, 얘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여기 닿는 거는 얘를 띄어내면 되는데 저기 닿는 거는 좀 애매하다. 아, 이 블럭 쓰려고 그랬는데 이건 또 잘하면 안 되겠네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어로스는 이 탄탈론 폴리머 커패시터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뒷면에도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짠뜩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4% 이상 효율이 좋고 뭐 22% 이상 전압 트러블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광고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얘네들이 비싼 건 맞습니다. 예, 제조 원가는 확실히 탄탈륨 쪽이 비싸요. 예,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얘네가 광고하는 장점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봤던 보드들에는 없었지만 얘는 지금 후면에도 이런 백패널이 있어요. 보통 이런 백패널은 사이즈가 좀 큰 보드, 그 중에서도 최상위급 보드에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작은 보드에도 이걸 달아놨네요. 뭐 발열면에서도 그렇고 없는 것보다는 뭐 무조건 낫겠죠. 이 후면에도 부품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부터 그걸 또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얘 때문에 뭐 이런 건 잘 만들어 놨네.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기 좀 주황색 보이시죠? 이쪽에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이 주황색들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고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써멀패드인데 써멀패드 스펙은 훌륭합니다. 앞전 유니보드가 7W/mK였는데 얘는 걔보다도 세요. 7.5입니다. 7.5. 그래서 이 써멀패드는 참 괴물스러운 애를 쓰긴 했는데 뭐 스펙만 괴물이 아니고 이 삐져나온 것도 정말 괴물 같아요. 게다가 색깔이 하필 주황색이어서 이 검정색하고 대비가 돼가지고 더 눈에 띕니다. 아니 이게 거의 40만원짜리 보드인데 이건 좀 마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요 핀은 뭔지 알겠어요. 예, 요렇게 생긴 애들은 프론트 오디오 헤더죠. 그래서 얘는 뭔지 알겠는데 여기 얘 있죠 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매뉴얼에도 저게 뭔지 안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이 보드 전체 그림이 두 개나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어디에도 저게 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문판도 찾아보고 한글판도 찾아보고 심지어 그 밑에 그림 밑에 있는 설명들까지 다 읽어봤는데 제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저게 뭔지 알아내려고 얼마나 시간 낭비를 많이 했는지 구글 검색도 한참 해봤거든요.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보드가 무슨 가로 세로 1m 정도 돼가지고 사이즈가 커서 이 안에 뭐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러면 매뉴얼에서 혹시 누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뭐 손바닥만한 보드에 여기 뭐 설명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보통 매뉴얼에 있는 이 보드 설명 보면 뭐 숫자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 숫자가 17까지밖에 없습니다. 17번이 끝이면서 심지어 그 17번 안에는 요런 애들까지 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게 잘못돼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뭐 다 있는데 왜 쟤는 없냐는 거죠. 아니 온도 조절기에 고온하고 저온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2만원짜리 전기장판을 사도 거기 설명서에 다 그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물건에 저게 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소비자한테는 필요가 없고 자기들만 사용하는 헤더일 수도 있어요. AS 갔을 때나 써먹는 뭐 그런 헤더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설명서엔 나와 있어야지. 니들은 쓸 일 없는 거다. 뭐 그러고. 짐작컨대 TPM 아니면 썬더볼트 아니면 글쎄 이게 뭘까? 분명히 잘 만들어진 보드가 맞는데 요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됩니다. 얘는. 자, 그리고 얘는 PCI 4.0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CI 슬롯은 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게 이제 당연히 PCI 4.0이고요. M2 소켓은 여기 하나 있고 이 뒷면에 하나가 있는데 요쪽에 있는 게 4.0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PCI 4.0을 지원하는데 CPU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대에선 못 써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힘들고 다음 생에나 뭐 그런 건가? 아마 11세대 CPU도 여기 꽂을 수가 있을 건데 11세대 때나 이 4.0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네들이 펜헤더인데 펜헤더의 모양이 정상적이지가 않죠. 요런 게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다 펜을 꽂으려면 변환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요렇게 생기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꽂고 요 반대쪽에다 펜을 꽂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다 꽂으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B 2.0 꽂는 헤더도 안 보이거든요. 3.1은 여기 있는데 이게 USB 2.0 헤더인데 여기다가 케이스에 있는 USB 케이블을 바로 꽂을 수는 없고, 아까 펜 헤더처럼 얘도 여기다가 변환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돼요. 요거 하나에 USB 헤더가 두 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펜 헤더도 그렇고 이 USB 2.0 헤더도 그렇고 아마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옆면 보실게요. 일단 이 보드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아날로그 출력 단자가 3개입니다. 얘랑 경쟁하는 모델들은 다 이게 5개 이상인데 얘는 3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채널은 7.1 채널 맞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리얼 채널 헤드셋이나 멀티 채널 스피커를 쓰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3개밖에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좀 이것도 하자예요. 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널널하거든요. 이쪽에 여기 이런 데는 완전 여의도 면적인데 이런 데 뭐 다 비워두고 왜 이거 3개밖에 안 만들어 놨는지,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장 그래픽 출력은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HDMI 하나 있고요. 무선 랜, 유선 랜 당연히 있고요. 유선 랜은 인텔 거고 2.5기가입니다. USB 포트는 까만 거 2개, 파란 거 4개, 빨간 거 하나, 타입C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당연히 시모스 리셋 버튼 같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입니다. 물론 얘도 유용하기 때문에 얘가 달려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시모스 리셋 버튼이 없는 게 너무 아쉽죠. 시모스 리셋 버튼이 이쪽에 안 달려있으면 케이스 안에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은 시모스 리셋 할 일 있을 때 뚜껑 열어야 되거든요. 그거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상당히 짜증납니다. 이 정도 급의 보드가 이쪽에다가 시모스 리셋을 안 만들어 놨다는 거는 좀 의외예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은 5000 플러스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MSI 유니하고 스펙 면에서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유니 때랑 똑같은 CPU, 똑같은 램을 꽂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스펙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때 유니보드가 워낙에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줘서 유니보드만큼만 돼도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만약에 그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보드입니다. 만에 하나 유니보다도 더 잘 된다고 하면 완전 대박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켜고 돌리고 있고요. 실내 온도는 22.6도 정도 됩니다. 쿨러는 짝퉁모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 거리에 쿨링팬 설치했고요. 전원부하고 램을 같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링스 완주했습니다. 잔차값 다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지플값은 제일 높게 나온 게 622까지 나왔습니다. CPU 50배수에 메모리 4400을 오버했습니다. 캐시는 47배수고요. 기본 램타는 16, 17, 17, 34에 280 줬습니다. 바이오스는 가장 최신인 F5A 썼습니다. 이 F5A 바이오스로 오버했을 때 4400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니보드가 똑같은 CPU, 똑같은 램으로 4700까지 됐었는데 얘는 유니보드보다는 클럭은 조금 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럭만 놓고 보면 램 오버 능력이 유니보드보다 많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또 램타를 쪼여보면 안 그렇습니다. 세부 램타는 또 기가 막히게 쪼여져서 거의 쪼이는 대로 쪼여집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DRDD, DRDD, DRDD 요런 애들 있죠? 요 DRDD로 끝난 애들이 총 8개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1로 바꿔도 TM 통과합니다. 그러면 왜 다 1로 바꿔놓고 돌리지 그랬느냐? 근데 그렇게 바꿔봐야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요. 아이다 64 돌려보면 오히려 또 살짝 높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성능 차이도 없는데 괜히 안정성만 떨어뜨리느니 그냥 넉넉하게 넣자 해가지고 넉넉하게 넣은 값들이 이 값입니다. 또 여기만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 TFAW 값은 12까지 줄여놨어요. 얘를 갖다가 12까지 줄이려면 RRD 값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그 밑에 TCWL 값도 15까지 낮췄고요. 보통은 16, 16 많이 주시죠. 그래서 4400이라는 고클럭을 생각하면 좀 엽기적인 수준까지 많이 낮췄습니다. 이 랭클럭은 4500에서 부팅은 되는데 TM5 통과를 못합니다. 4500에 CL17까지는 통과 못하고 18은 안 넣어봤습니다. 4600은 아예 부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랭클럭 오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램 오버에 좀 유의미하다 싶은 전압들을 다 만져봤는데 뭐 SA, IO, VPP, DDR까지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4500은 힘들어요. 4400부터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스를 베타 버전을 쓴 건데 이후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 좀 더 오버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됩니다. 4700까지 통과시켰던 유니에 비해서 클럭은 좀 낮지만 세브램타를 이렇게 좀 빡세게 쪼였더니 레이턴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요것만 보면은 오히려 역전했죠. 유니가 이거보다 오히려 살짝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잴 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여러 번 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어로스 보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자, 링스 도는 동안 배수 하락 없이 50배수 잘 유지했고요. 최고 온도는 96도까지 나왔습니다. 최대 소모 전력은 343W고요. CPU 전압을 보시면 이렇게 최소하고 최대 전압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0.1V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로드라인을 터보를 준 건데 그나마 편차가 적은 게 터보하고 하이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하이는 부하가 걸리면 전압이 강화가 생기고요. 터보는 부하가 걸리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부하가 걸려도 전압이 평탄하게 쭉 가는 게 제일 나은데 아쉽게도 지금 이 보드는 아직까지는 이 전압을 평탄하게 유지를 못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좀 바이오스가 개선이 되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출렁임이 상당히 심해요. 그나마 편차가 적은 게 하이하고 터보니까 뭐 취향에 맞춰가지고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바이오스에서는 1.35V 준 거예요. 1.35V 준 게 아래로는 1.332까지 떨어지고 위로는 1.440까지 올라간 겁니다. 전압 측정 방식은 소켓 센스 방식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보드도 유선랜 때문에 속 썩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바이트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델로 검색을 하시고요. 드라이버 목록 중에서 이 랜 드라이버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보이는데 아래 게 랜 드라이버고 위에 게 펌웨어 업데이트 툴이에요. 버전이 1.45죠. 얘를 갖다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 압축 푸시고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끝에 145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폴더가 생겨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 MVM 업데이트라고 써있는 이 파일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뭐 윈도우가 PC를 보호하겠다는데 신경 쓰지 말고 실행하세요. 그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도스 창이 하나 뜨고 또 이런 창이 하나가 뜹니다.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끝냈기 때문에 여기가 1.45로 돼 있지만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가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업데이트를 눌러가지고 이 0이었던 게 1.45로 바로 바뀔 것 같으면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고 있겠죠? 이게 한 번 업데이트를 하면은 버전이 1.38로 바뀌고 거기서 한 번 더 해야 이렇게 두 번을 해요. 1.45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총 두 번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컴퓨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으셔야 됩니다. 파워 플러그를 아예 뽑으시든가 아니면 그 파워 뒷면에 있는 스위치를 끄셔가지고 30초 동안 내버려 뒀다가 그 다음에 플러그 꼽으시고 부팅하면 돼요. 그걸 이제 총 두 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펌웨어 버전이 이렇게 1.45까지 업데이트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랜 드라이버 깔으시면 돼요. 그러면 유선랜 관련 문제는 싹 다 해결됩니다. 자, 바이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들어와서 처음에 이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F2키 눌러서 어드밴스드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 화면에서 상단에 보시면 페이버리츠하고 트리커 두 가지가 바이오스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거든요. 첫 번째 페이버리츠는 오버클럭 하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모아놓은 거라서 귀찮고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만 만지고 쓰셔도 됩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요 옆에 있는 트리커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일단 시스템 인포로 와서 바이오스 버전을 체크합니다. 저는 지금 FOA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최신 바이오스예요. 그런데 베타 버전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하자가 많습니다. 자, 다시 트리커로 넘어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통과. 인핸스드 멀티코어 퍼포먼스는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고아래가 CPU 배수, 고아래가 캐시 배수예요. 저는 50에 47로 했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수율하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값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고아래 통과, 어드밴스드 CPU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은 저는 115도로 맞췄는데 이거는 그냥 오토로 놔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ITX 보드 두 가지랑 비교하려고 이걸 최대한까지 열어놓은 거고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토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에 손 안 대시면 아마 그냥 오토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아래 FCLK는 1기가나 800메가로 맞추시고요. 저는 1기가로 맞췄습니다. 그 아래 두 줄은 오토로 놔두시고, 자, 여기 VTD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래로 전부 다 쭉 디세이블로 바꾸시면 됩니다. 가상화 쓰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디세이블로 바꾸셔도 됩니다. 녹스나 모모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 이네이블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저는 녹스나 모모 안 쓰니까 다 디세이블로 해놨고요. 서멀 모니터는 안전을 위해서 그냥 오토로 내버려 두시고, 그 아래로 전부 디세이블로 바꿔요. 여기까지 디세이블로 바꾸고, 그 아래는 오토로 내버려 두시고, 그 밑으로는 또 다시 디세이블로 바꿔요. 그래서 제일 아래줄까지 다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시고 ESC 눌러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은 램 세팅인데 XMP 쓰실 분들은 여기서 프로필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수동으로 하실 분들은 디세이블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줄이 랭클럭인데 여기는 본인이 원하는 랭클럭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4400으로 맞췄어요. 이것도 본인 램 수율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램이 상당히 고수율이라서 이거 이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아래 두 줄은 통과.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 들어갑니다. 이 위에는 다 그대로 놔두시고 제일 아래줄에 있는 메모리 채널 타이밍이 세브램타 세팅하는 곳이에요. 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따라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세팅 값들을 조금 더 크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간다고 하면 반대로 더 낮춰보실 수도 있고요. 예, 여기 첫 번째 카테고리는 기본 렌타 세팅하는 곳이에요. 저는 16, 17, 17, 34 입력했고요. 그 다음 어드밴스드 타이밍에서 첫 번째는 통과, 두 번째부터 8, 15, 33, 26, 45, 286, 12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커맨드 레이트는 오토로 내버려뒀고요. 이 FAW 값을 줄이려면 RRDS하고 L 값이 낮아야 됩니다. 얘네 둘 중에서 낮은 값을 기준으로, 낮은 값이라고 하면 S 값이죠. 이 RRDS 값의 4배로 맞추시면 돼요. 4배보다 더 아래로 줄여도 되긴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능 향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4배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딱 4배로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RRDS 값을 최대한 줄였는데 그게 4다. 그러면 4, 4, 16이니까 FAW 값을 16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6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FAW 값만 조금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RRDS 값하고 같이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4배로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TCW의 값은 CL 값하고 똑같든가 아니면 더 줄이실 수 있으면은 1이나 2 더 낮춰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CL 값이 16인데 저는 CL 값보다 1 적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CL 값이 17이나 18이면은 이렇게 15까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카테고리. 제일 첫 번째 TRE-FE는 최대값으로 맞췄고요. 이 보드는 특이하게 최대값이 65533입니다. 보통은 65535죠. 그 65535의 의미가 64K거든요. 그러니까 1024 곱하기 64를 해보면은 65536입니다. 그런데 1부터 세는 게 아니고 0부터 세기 때문에 0,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64K 중에 제일 큰 값이 65535거든요. 그런데 6534는 뭐지? 어쨌든 이 보드는 최대값이 6534입니다. 쭉 오토로 내려오시다가 TCK 있는 4로 입력했고요. 다시 쭉 오토로 내려오시고 여기 TRDRD SG부터 7434, 10, 10, 235, 4, 23, 27, 24, 23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가 RTL하고 IOL 세팅하는 곳이에요. RTL 세팅은 이렇게 총 8칸 중에 첫 번째 칸하고 다섯 번째 칸만 만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은 61, 다섯 번째 칸은 62 입력했고요. 나머지는 다 오토고요. IOL은 첫 번째 칸에 7, 다섯 번째 칸도 7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럼 세브램타 세팅은 다 끝났어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한 번 더 ESC 누르고 다음은 전압 세팅입니다. V코어 볼티지 모드는 픽스드 V코어로 바꾸시고요. 그 한 칸 아래가 CPU 전압 입력하는 곳인데 저는 1.35V 입력했고요. 이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가보드는 핵심적인 항목 앞에는 별표가 붙어 있어요. 별표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3칸 통과하시고 나면 여기 또 별표가 있죠. 램 전압입니다. 저는 1.55V 입력했고요. 근데 제가 기가보드 바이오스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참 많은데 뭐 다른 거는 그냥 다 넘어가고요. 이거 한 가지는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CPU 전압도 그렇고 램 전압도 그렇고 이렇게 전압들 옆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또 전압들이 떠 있죠. 이게 보통은 이쪽에 입력하는 전압들이 제가 원하는 전압을 입력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전압들이 현재 전압이 뜨는 거거든요. 기가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3, 4보드들은 다 그렇게 뜹니다.
심지어 10만원대 보급형 보드에도 다 그런 식으로 뜨거든요. 여기가 빈칸이면 빈칸이지 숫자가 떠 있으면 다 현재 전압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현재 배수나 현재 클럭이 뜹니다. 근데 기가보드는 이게 뭡니까? 여기 떠 있는 숫자들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거 바이오스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여기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궁금하잖아요. 차라리 빈칸으로 놔두든가. 제가 지금 1.55V를 입력한 거는 사실은 제가 1.58V를 넣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1.55V를 입력하면 이쪽 옆에서는 지금 모니터가 안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몇 가지 전압들의 정보가 뜨긴 떠요. 램 전압 1.584V에서 뭐 1.596V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제가 1.55V를 넣었지만 이 정도 전압이 뜬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위로 뜨고 있죠. 뭐 전압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뭐 어느 정도 오차는 괜찮습니다. 대신 이게 규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램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값을 입력하든 간에 규칙적으로 0.03에서 0.04V가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1.5V를 넣었다 그러면 1.53이나 1.54쯤 뜨겠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들어가고 그 값을 이렇게 모니터가 가능하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IO 전압이나 SA 전압은 이게 안 뜹니다. 이쪽에서도 안 떠요. 윈도우를 들어가서 다른 모니터 프로그램을 띄워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O 전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스에서는 얼마의 전압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윈도우에 들어가서도 HW인포로는 안 떠요. 뭔가 다른 모니터 프로그램을 추가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걔네들을 깔아도 뜰지 안 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뜬다 해도 윈도우에 들어가서 보는 건 너무 불편하죠.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램 전압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입력하는 전압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CPU 전압도 1.35V를 입력했는데 여기는 1.368V로 뜨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들어가고 있는 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IO 전압을 1.45V를 입력했다고 해서 1.45V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얼마가 들어가느냐? 모릅니다. 기가보드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기가보드가 아니고 이보드죠. 이보드는 몰라요. 다른 기가보드는 제대로 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IO하고 SA 전압은 그냥 오토로 놔두면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 못하길래 그냥 뭐 장님 문고리 잡듯이 어영부영 넣은 전압들입니다. 이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요. SA 전압은 이 세팅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긴 있어요. 이 세팅에 넘어와서 PCS 스테이터스로 들어가면 여기는 SA 전압이 뜨고 있습니다. 뭐 1.512, 1.524 왔다 갔다 하죠. 이 SA 전압만 봐도 제가 아까 1.5V 입력했는데 딱 1.5V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O 전압도 이 1.45V가 제대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보드만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만져봤던 다른 보드들은 다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IO 전압하고 SA 전압을 안 만지고 그냥 오토로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토로 놔둔다고 해서 얘네들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오토로 놔뒀을 때 어느 정도 전압이 들어가는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오토로 놔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낮은 전압이 들어가지만 램클럭하고 램 전압을 올려주면 얘네들도 위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오토로 놔뒀을 때 아수스 보드는 얘가 1.4V, 얘가 1.6V 정도 들어갑니다. MSI는 1.6V, 1.65V 들어가요. 에즈락은 그렇게 고클럭까지 램오버가 되질 않아가지고 그 위로 입력했을 때 값은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4000 조금 넘어가는 수준까지 오버를 하면은 1.3V, 1.3V가 들어갑니다. 얘는 몰라요. 그냥 오토로 놔두면 안 들어가길래 1.45, 1.5V 입력한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기가바이트가 반성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때는 이런 거는 좀 바로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이 아래로는 다 통과하고 어드밴스드 볼티지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부 다 오토로 놔뒀고요. CPU VRM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죠. 역시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단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보하고 하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하이는 부하가 걸렸을 때 약간 전압이 떨어지고요. 터보는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고르시든 전압 편차는 상당히 커요.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편한 쪽으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터보로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 안 댔어요.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